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또 우리 촌철님들한테 아주 알토란 같은 또 이야기는 또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먼저 아까 본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체포 및 구속 가능성. 일단 이거부터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이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를 했는데 내란 수개로 지금 적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체포 더 나가서 구속영장 청구는 바로 따라붙는 수순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용현 전 장관 다음은 당연히 가장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이미 사실 해놓은 상태이고 수사가 상당 부분 됐기 때문에 영장을 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뭐 정말 거의 제로라고 예, 봐야죠. 정말 이럴 때는 제로라고 할 정도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느냐 많으냐 의 정도만 남아 있는 것이지 네. 윤 대통령 강제 수사가 안 들어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포인트는 사실은 토요일로 예정되는 2차 탄핵안 표결 전에 체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이게 오히려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영장 청구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은 그 윤 대통령 뭐 출석을 하니 많이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집행한다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경호처하고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한 수순이기는 한데 만약에 용산에서 버티게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과감하게 그대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하다못해 뭐 경호처하고 뭐 검경에 붙는 상황이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 물리적 충돌에서는 누가 과연 책임질 것이고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것도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김용현처럼 긴급 체포를 먼저 한 다음에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치는 이런 수순보다는 법원이 그 영장을 발부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병 확보에 들어가는 이 수순이 그 현실화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긴급 체포도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이 소위 말 자진 출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였잖아요. 제발로 걸어갔다는 네, 거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약간 골라간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본인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골라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긴급 체포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선택지다. 현재 가능성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체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네, 하지만 저는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수사기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 벌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런 비판까지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지금 이거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검찰은 더욱더 이제 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아주 오랜 기간 사왔습니다. 윤 대통령 정권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박근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이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담보물로 잡아서 본인들 조직을 살리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국민의 환호나 박수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수사 속도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 방금 나온 머니투데이 보도를 보니까 검찰에서 경찰과 공수처에다가 수사 협조를 하자 이렇게 지금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수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검찰이 한 발 앞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검찰이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정반대 지금 해석이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는 뭐 일각 서초동에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검찰 라인 상당 부수가 돌아섰다 이미 더 이상 이 정권과 함께했다가는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번 모멘텀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 신뢰도 회복을 하고 오히려 엄정하게 좀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검찰도 이거 봐주게 하려고 자기네들이 먼저 선수 쳐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가르마를 타기 위해서 경찰이 청구한 영장까지 중간에 커트시켜놓고 자기들이 영장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권에서 지금 검찰보다는 경찰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뭐 윤건영 예. 의원도 이제 뭐 비슷한 어떤 예.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주 강하게 있어서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검찰이 그래서 수사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서 이후에 검찰 개혁의 동력이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어제 이제 국회에 출석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도 이 수사권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도
경우. 하지만 경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도 많다라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오히려 좀 문제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다. 예. 그런데 이것도 뭐한 게, 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증거, 뭐 그냥 이거저거 다 빼고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 계엄 당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기저기 뭐 좀 전하고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뭐 비화폰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네. 합니다만, 아무튼 당일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시급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접근이 어려워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뭡니까? 우선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하든지 주변에 뭐 홍장원 1차장,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증언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수사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당장 불가능하더라도 지금 군 관련 그리고 경찰 관련 이런 쪽에는 아주 상당 부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자꾸 지체되다 보니까 뭔가 안에서 폐기가 된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쪽이라도 빨리빨리 진행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김종대 전 의원 뭐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이미 그 각 사령부에서 폐기 들어갔고 국회 제출용 다시 편집하고 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증거인멸이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예.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하다못해 가방 그 작은 파우치 같은 그 조그마한 가방도 그 이미 제출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핸드폰 같은 이 민감한 거를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못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 의지라는 게 과연 정말 검찰에 어느 정도 있는 거냐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또 이런 부분이라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좀 종합 정리를 한다면 지금 간밤에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오늘 오후 3시인가요? 예.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걸로 지금 이제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안으로 그러니까 그 영장 발부해보는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말로 내란 수계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혹시 탄핵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우리 그 내란 공동정범인 국민의힘 어르신들께서는 전혀 지금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 살 길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로 흔들리실 만한 그런 합리적인 분들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그냥 김근식 위원장은 좀 그 기류가 변하고 있다고 탄핵 찬성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지난번 탄핵 소추 표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뭐 소장파가 기자회견을 하니 이탈이 있을 거니라고 했지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유일한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 그렇게. 예, 이게 저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움직이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도 원에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다만 아직 토요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렇죠. 상황에서의 변수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과거에 그런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조리돌림 당할 정도로 조롱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최하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포고령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영장 관련해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좀 내용이 나왔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자기가 포고령을 직접 썼고 윤 대통령과도 포고령 내용을 상의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뭐 이 상황에서 수계라고 하는 것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영장에 내란 수계로 딱 적시되어 있는데 내란 수계에 대해서 탄핵을 안 한다? 고개 끄덕일 국민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언젠간 탄핵이 될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점점 더 민심과 멀어져서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탄을 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탄핵에 동참하느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지. 바로 여기서 이제 예.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지금 점점 멀어져 가는 길에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갑자기 가사가 생각나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길을 지금 그 선도하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도대체. 좀 이걸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른바 두한동맹. 하여간 이런 하여간 명명도 잘해. 소위 말해서 저희 이제 패널 중에 한 명 김민하 평론가는 한시 정권 뭐 이런 식으로 명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한동맹과 예. 또 다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두한동맹. 네, 그분. 왜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눈앞에 다가온 큰 이 찬스를 놓치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보면은 어떤 찬스? 소통령이 될 수 있는 찬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정권 전체의 위기이자 여당도 어떻게 보면 같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국인 건데 여기서 본인이 오히려 확실하게 치고 나감으로써 오히려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요 일 터지기 직전까지 상당히 몰려 있었잖아요. 게시판 논란이라든가 여런저런 정치적 위기가 있었는데 이걸 일거에 해소를 하고 본인에게 권력과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킴으로써 여권의 어떤 유력한 타깃 대선 주자,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또 나갈 생각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지금 전면에 나서가지고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이끌음으로써 내가 이 정권에 이거를 계승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와해되고 있는 지금 보수 지지층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렇게 해서 뭐 제2의 전두환으로 비유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하고 결국은 그냥 권력을 거머쥔 건 그 다음에 등장한 전두환이 싹 거머쥐는 이런 거. 그러니까 양태는 완전히 다르지만 가는 수순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는 진단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지금 갖춰져야 되는 조건이 엄청 많은데 그게 지금 갖춰져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전부터 보죠. 친한계. 사실은 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국회로 달려가서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18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친한계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친한계는 분명히 행동 통일을 이룬 것 같은데 탄핵안 표결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한계가 해체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도대체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를 이끄는 거냐 아니면 친한계에 의해서 버림받은 거냐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진단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지금 진실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안에서의 자기 세력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다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장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탄핵 표결 때만 보더라도 그런데요. 물론 그 중심을 한동훈 대표가 잡지 못했기 때문에 파생됐던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본인이 대통령 탈당 이야기했다가 직무정치 이야기했다가 또 질서 있는 퇴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한 좌파의 밑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말한 친윤계들은 조금 더 구심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원내대표를 누구를 더 만들어서 이 당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나온 노컷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 한동훈 대표 체제를 지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친윤계가 꾸리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를 그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이러죠. 예, 왜냐하면 지금 4명만 되면 되는 상황인데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호 최고위원 둘 중에 한 명만 자진 사퇴할 경우에는 한동훈 체제가 붕괴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장동혁 최고를 푸시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장동혁 최고가 특검과 탄핵 모두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말 결이 같으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터지고 내란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한동훈 대표 메시지가 정말 시시각각 변했거든요. 물어볼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엔 반대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본인이 체포조에 이제 포함된 걸 알게 되면서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근데 이제 탄핵이란 두 글자는 절대 안 꺼내다가 나중에 딱 갔더니 이제 탄핵에는 반대한 쪽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 열고 쫙 발표를 했을 때 모든 언론들이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을 돌아섰다고 했을 때 그 기류에 맞춰가지고 친한계도 탄핵 쪽으로 응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한동훈 대표가 사실 뭔가 여기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장을 돌아서니까 다시 이제 와야 되는 모양새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다시 결이 바뀌기 전까지 일부 언론에서 뭐 전수조사도 하고 전화도 돌려봤을 때는 최소 6명 이상의 이탈표가 MBN 보도를 기억하는 이탈표가 확인됐다로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가 탄핵의 꿈을 그러니까 이거를 길을 접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서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권력을 갖기 위한 쪽으로 이제 이 길을 포커싱을 맞추게 되면서 여기서 친한계에 이제 분화가 시작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이 본인이 어떤 소통령으로서 권한을 잡게 된다고 했을 때 그 길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도 다 대거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노컷뉴스 나온 것처럼 지금 뭐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쿠데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홍준표 시장 등을 포함을 해가지고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지자체장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질서 있게 퇴진해가지고 지선과 대선 같이 해야 본인들한테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조기하야하면 안 되는 거고 한동훈계라고 하는 사람들 다 지금 이해관계가 다르고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뭐 이념이라든가 뭐 기조가 있어갖고
신념을 갖고 뭉친 게 아니라 다분히 그냥 권력에 따라 가지고 뭉쳤다 헤어졌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결별이 가능한 아주 미약한 결사체였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는 친한계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이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소통령을 꿈꾼다면서요. 근데 소통령을 꿈꾸려면 권력 기반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과정은 자신의 아주 미약한 그 권력 기반마저 지금 해체가 되고 있는 거라면서요. 이건 지금 완전히 꿈과 현실이 완전히 엇나가는 정도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최소한 당의 구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당을 접수를 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나타나는 양상은 정반대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국무총리 여당 공동국정 운영안을 들고 나올 때부터 얕은 수라고 하는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헌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도통 뭔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여기저기서 쇄도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제 비판자들을 중심으로 한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전반적인 정치 과정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여당의 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구속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대행 체제로 본인들이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시간을 끌어서 선거 기간까지 본인들이 최대한 준비가 되었을 때, 정렬이 되었을 때 다음에 또 집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들을 좀 우리가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얕은 수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얕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본인의 이 덩치에 비해서 너무 큰 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깜냥이 그게 안 되는데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이 손에 쥐으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꿈 높이 현실,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 어떤 이 관계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딱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사냥물을 먹게 되면요. 한동안 못 움직여. 이걸 소화시키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가 제일 취약할 때거든요. 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갑자기 뚝 떨어진 뭔가가 이게 자신의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중심을 수습해가지고 이걸 내가 한번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했다가 이거를 채 소화도 못 시키는 상황에서 오히려 친윤계한테 사냥당해서 잡아먹힐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당내 풍향계는 결국은 13일로 예정돼 있네요. 원내대표 선출. 내일. 예. 네. 원내대표 선출 결과가 결국 하나 이제 풍향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나경원 의원 얘기도 있었고, 뭐 김도읍 의원도 있고, 뭐 이제 추대로 가느냐, 경선으로 가냐, 뭐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원내대표는 친윤계가 그대로 다시 이어가고 거기에 더해서 그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최고위원의 이탈, 요걸 통해 가지고 친윤계는 애초에 아예 이 기회에 좀 밉보였던 한동훈 대표를 이제 추출을 하고 다시 친윤계가 완전히 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지, 이런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친윤계가 정말로 그런 구상을 했고 실현을 시킨다면 한동훈 대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본인이 꿈꿨던 것과 이제 완전히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대권 레이스에 완전히 조기 이탈해버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래요. 예, 제가 날짜 잘못 말씀드렸는데 요새 워낙 시간 감각이 정신이 없어서 12일에 원내대표 선출한다라는 12일에 계획입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내대표요. 김은지 기자는. 예. 지금 이제 친윤계에서 원내대표를,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에서 밀고 있는 후보는 김도읍 의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비윤계 색깔이 강한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내 다수는 친윤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윤이 고심하고 있는 무리 없는 카드를 밀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어차피 의원들 사이에서 뭐 선출하는 거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좌파의 이익 때문에 이런 식의 뭔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은 그 일 시나리오가 한동훈 원내대표가 다시 등장하는 거. 추경 원내대표. 추경 원내대표. 네. 그다음에 그게 안 돼 버리면 권성동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 친윤계 어떤 원내대표로 나와서 원내대표로 당선되는 시나리오가 지금 보도를 타고 있거든요. 네, 나경원 의원 이야기도 보도가 있어요.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돼버리면 친윤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에 한동훈 대표의 꿈은 반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윤계도 사실은 색깔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스펙트럼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추경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윤계기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상대하기에는 뭐 그렇게 최악의 카드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오히려 있었는데 네. 추경호가 물러나고 더 센 친윤, 더 강한 친윤. 예를 들면 하다못해 나경원 의원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지금 사감이 많은 상황입니까?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탄생하는 순간 한동훈 대표가 고립될 수밖에 없고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고 박대출 의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친윤계는 본인들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당권에서 펼쳐서 올 수 있고 특히나 앞으로 있을 의원총회도 그렇고 표결에 있어서 이 이탈을 확실하게 막아세우고 한동훈 대표를 완전히 원의 그 당대표로서 거의 이제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친윤이 아니라 어떤 친윤이 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예. 네. 근데 오히려 이런 분열상이 탄핵 표결에서 예기치 않은 소신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데요. 그렇죠. 이 국면에서 이렇게 당내에서 싸우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는 생각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면 지금 다르게 표결하겠죠. 제가 아까 원내대표 선출날이 언제냐를 그러니까 그 여쭤봤던 게 이제 중요한 게 그건데 만약에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 친윤 인사, 그것도 강성 친윤 인사가 만약에 원내대표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자, 이틀 뒤로 예정되어 있는 그러면 탄핵 표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당연히 한동훈 대표는 고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코니에 몰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탄핵안 표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당연히 그러니까 고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다른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분열 상황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른 폭발 지점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인 건데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195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김상욱 의원, 김예지 의원, 안철수 의원, 김상욱 의원은 그때 이제 반대표를 찍었다라고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다음 투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찬성표 던진다고 했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5명을 더 모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불행과 딜레마는 한동훈 대표 쪽이 진짜 5표를 모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친윤계에서는 굉장히 그걸 좀 우습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얼마나 작동할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의문이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게 본인이 지금 손아귀 뭔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험대에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강성 친윤 인사가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이대로면 어차피 나는 죽는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어떤 그 탄핵 대회에 동참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갑시다 했는데 5명도 못 모은다면 그 순간에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위상이. 네? 그렇죠. 네, 스스로의 어떤 한계만 그대로 노출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시험대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른바 두한동맹을 맺고 소통령이 되고자 했다면 그걸 꿈꿀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현실은 지금 날개를 다는 게 아니라 날개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게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다. 오히려 이게 진단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둘러보더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그 급발진을 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당내에서도 저번에 이제 표결 자체를 참여하지 않았다 역풍이 워낙 세게 불고 있으니까 수도권이나 이제 좀 약간 개파색이 적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표결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약간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근데 계속해서 근데 표결 들어갔다가 반란표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이게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아무리 길게 해도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백브리핑 그 기다리는 기자들이 항상 허탈해하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만약에 강성친윤 원내대표가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난번하고 똑같은 전략을 쓸 겁니다. 아무튼 욕을 먹든 말든 그냥 우리는 다 안 들어갈 거야. 그게 가장 확실하게 이 탄핵안을 첨부한 부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난번처럼 이제 개별적인 이탈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게 뭐 소장파가 됐든 친한계 일부가 됐든 집단적인 이탈이 나오게 되고 그 이탈의 배경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작용을 했다라고 되면 또 이제 전혀 완전 다른 방향으로 스노우볼링이 되게 되겠죠. 이 사태 자체가. 네. 근데 다만 이거는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왜 저러느냐. 거기서 친한 친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공통된 상황인식 하나는 있다.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는. 그게 뭐냐. 탄핵이 돼서 대선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망한다. 라고 하는 공통인식. 한동훈 대표에게는 이제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나가 되겠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저는 그게 시기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란을 일으킨 정당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아직도 탈당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 당에 자기가 전국 이림 그리고 본인의 거취를 맡기겠다라고 이야기까지 그러니까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커플링하고 있는 대통령을 데리고 있으면서 다음 선거가 6개월 후건 1년 후건 2년 후건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선거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차게 선을 긋는 것이거든요. 아니 윤상현 의원 발언 못 들어줬어요. 그 논리가 지금 안에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방식이고요.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개와 돼지한테 미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방금 너무 그 진행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시간을 끌면 된다라는 뭔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아니 친유는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2026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 같이 하자. 그때 같이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이제 친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네. 친한계 입장에서도 봤을 때 그러니까 친한계도 지금 일치 단결이 안 되고 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바로 벚꽃 대선을 하든 일찍 대선을 하든 일찍 하게 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거 하나인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들을 위해서 약간 국가와 이 헌법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633에 맞춰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서 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이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된다. 그걸 버티기 위한 시나리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탄핵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소추하게 되면 이제 보통 그러니까 4개월 정도로 보통 시간을 보니까 선거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친한계든 친윤계든 그냥 언제 대선을 치르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친한계의 일부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다음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바로 치를 수 있고 이재명 대표가 나가 떨어진 상황을 상정을 하고 있는 거고 친윤계 입장에서는 지금 밖에 있는 이제 지자체 장들이 뛰어들어갖고 할 수 있는 지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딱 그 시간표 놓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친한계는 친윤계니 뭐 둘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은 멀거니까 지켜만 보고 끌려만 다니는 존재냐고요. 국민들을 비하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비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 완전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가총액 130조 원 증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 이거는 사실 정파의 문제, 누군가를 지지하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혹은 헌법 가치를 제대로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라를 생각하고 누가 자기의 이익과 정파를 생각하는 사람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이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여쭤보고 끝낼게요. 지금 그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국민의 의원들을 향해서 항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동요하는 의원들 없습니까? 뭐 김재섭 의원은 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너무 도봉구 거기 이제 그 리바운드가 세가지고 역풍이 많이 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장파 의원들이라고 할 만한 좀 개파색이 적은 의원들이 추가로 이제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건 이제 아마 내부적 조건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번에 기자회견한 5명도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안철수 의원과 합친다고 해도 6명인 거잖아요. 여전히 8표에 모자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의인 8명이 없어서 아마 멸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의 하나의 또 그 작지만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새 보수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지금 집이 이미 망했는데 거기서 인테리어 새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게 신인기 변호사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상식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 의원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보수 표방하면 될 줄 알고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만들었는데 뭐냐? 풍찬 노숙하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지금 친윤 핵심으로서 이 정권에서 역할하셨던 분들입니다. 네. 그것도 좀 잘못된 논리와 전파된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정말 그때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잘못됐느냐를 면면히 살펴보자면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거예요. 예. 바른정당 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진보당처럼 우리가 원회로 물려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쪼그라들든지 간에 강한 신념과 어떤 기조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모인 분들이 아니라 그냥 저기 같이 침몰하기 싫으니까 우리 일단 살고 보자고 이제 탈출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의 위기에 다 이합집산 돼가지고 다 돌아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라는 분들이 별로 이렇게 이념도 없고 헌법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래서 경제는 보수 안 보는 보수 지금 경제 안보 개박살 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무튼 그런 분들끼리 모여봤자 뭘 하겠습니까? 뭐 개혁신당으로 이탈한다고 해서 그분들 나중에 또 하게 되면은 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할걸요? 별로 제 생각에는. 근데 여튼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환상이라고 보는 게, 개별적으로 봤을 경우에 탄핵 그대 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친윤 원내대표 한다 만다 이런 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친윤의 핵심으로서 이 정권의 그때 1인자, 탄핵하셨던 분들이 왜 2인자 지금 이런 탄핵은 얘기가 절대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같은 논리가 사실은 스며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한참 뒤에 후일담 비슷하게 이제 조금씩 전해진 내용이, 그때 박근혜 탄핵 사태에서 탄핵에 찬성하고 뛰쳐나와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무엇에 희망을 걸었느냐? 반기문의 희망을 걸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아니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잡아서 대선에 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결행을 했다라는 것. 뒤에 그 후일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귀국하자마자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하셔갖고 단명으로 끝나면서 갈 곳 잃어져 버린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역시 그때도 우리가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뛰쳐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뛰쳐나오면 권력을 잡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의 원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논리로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권력 획득의 논리로 움직이고 예. 있다라는 아니,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랑 지금 상황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정말 아직도 이거의 엄중함을 모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보수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저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아유, 오히려 망할 때 잘 망하는 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다. 무슨 우리가 탄핵을 해서 이게 뭐 대한민국이 분열됐고 망했다. 그거 완전 역사 개변이자 기억 조작이에요. 사실 봤을 때는 이분들 왜 망했냐면은 탄핵을 당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완전 아스팔트 보수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맨날 무슨 태극기나 흔들고 뭐 그런 부정선거 얘기는 하니까 폭망했다가 그러다가 그 바른정당 나갔던 분들 좀 다시 합류하고 나서 약간 이제 개혁도 해보겠다고 뭐 김종인 위원장도 데려오고 뭐 이준석 당대표 되고 하는 사실 요 최근에 그때가 제일 리즈 시절이었어요. 그나마. 그런데 다시 또 자기들 권력 잡자마자 추출하고 뭐하고 중도 외연 다 끊어내고 다시 아스팔트 쪽 굴러들어가니까 다시 망하는 거죠. 탄핵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탄핵 기회 때 어떻게 반성하고 거신들이 뭔가 제도 정치를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때문에 그런 거지. 아무튼 그럼요. 국민의 이랑은 망해야 민도는 됩니다. 그분들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신다. 네, 두 분의 말씀이 참으로 지당하신데요. 이 지당이 자꾸 천당하고 맞닿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예. 네, 아재 개그였나요? 네, 미디어 쪽에서 죄송합니다. 또 무슨 네, 갑자기 내주는 거 아니겠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